영화 이야기한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45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창민님, 서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 주변 혹시 들으신 분들 어떠시다고 얘기하셨나요? 네, 저는 다 재밌게 봤다고. 다행이다. 반응 좋았습니다. 창민님은요? 저도 좋게 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안 그래도 댓글에도 최근에 또 다른 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롯데 우승가자 V3님 너무나 19년도인가 그때 많이 듣고 코로나 플러스 군대 플러스 대학 때문에 잠시 쉬는 느낌으로 있다가 기억이 나서 다시 팟빵 들려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YCU 143화죠. 추락의 해부 때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때 타살이냐 자살이냐만 얘기하다가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그냥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외이고 세일러 마스님 진실이고 나발이고 저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유유 이러셨는데 사실 저희가 아들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방송에서. 맞아요. 그때 아들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들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엄청 심했을 건데 아버지가 죽은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그런 그러니까 부모가 다 지금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걸 놓쳤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기 전에 녹음을 하는데 올라가는 시점은 아카데미 시상식이 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이 최후의 예측 1인이 되셔가지고 가여운 것들 책을 받으셨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어떤 예상을 하셨을지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이제 로드 투 오스카 시리즈가 끝났으니까 저희 작품들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작품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 개봉작인데 작년에 못했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분들 없었을 때 베스트 50을 했었거든요. 킨라이츠 선정 베스트 50. 네. 그때 상위권 1위였던 작품도 있었고 상위권에 있던 작품이었는데 못한 걸 이제 2024년 지금 3월에서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객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정말 올 줄 몰랐는데 지금 녹음 시점으로 500만이 넘었고요.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는 이 기세면은 1000만을 가볍게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지만 너무 이제 설레발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파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오늘 파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은 창민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파묘. 미국 LA에 이제 거액의 의뢰를 받은 화림 이제 김고은 씨가 맡았던 무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봉길 이도현 씨가 맡았던 봉길 이 두 명이 LA 갔는데 좀 뭔가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나요. 네, 저 마이크를 좀 가져다 대시고 말씀해 주시는 소리가 찾았네. 조상의 몇 자리가 화근인 거를 이제 화림이 알아채고 이장을 권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민식 그러니까 상덕이랑 영근 유해진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이 의뢰인을 이제 돕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의뢰를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기이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먼저 서빈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딱 한 줄 평은 이렇게 썼었어요. 그 K 오컬트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냥 K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다라고 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리고 창민. 저도 이제 짧게 말하면 완전 똑같이 생각했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컬트를 감독보다도 장인으로 생각될 정도로 뭔가 잘 만드시는 분인 것 같고 장재현 감독님이 그런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게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파묘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변화구가 있는 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구를 이렇게 넣을 거였다면 차라리 더 세게 가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좀 더 자극적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임팩트를 더 세게 주던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파묘가 사실은 이게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1부랑 2부의 형식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박씨 집안 그의 이야기랑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눠지죠. 그렇죠. 좀 더 구분짓기 쉽게 말하면은 결국 주인공들이 마주하는 해결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는 파묘를 통해 혼이 밖으로 나오게 된 박씨 집안의 귀신과 대치하게 되고요. 2부는 이제 일본 귀신인 오니와의 대치가 이루어지죠. 근데 많은 관객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부와 2부를 함께 잘 즐길 수 있느냐 아니면은 1부의 분위기를 계속 원해서 난 2부가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시거나 둘 중 하나이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후자였어요. 네네. 저는 1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기대했던 부분들이 2부 가서는 좀 많이 망가지거나 혹은 변색되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제가 중간에서 얘기하자면 저도 이제 언론 시사회 지난 이제 개봉하기 한 2일 전에 했어요. 왜냐면 언론 시사회는 보통 한국 영화는 어지간한 영화는 그 전주에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베를린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봉 2일 전에 했어요. 네. 근데 뭐 개봉 2일 전에 한다고 뭐 이게 평이 나빠서 개봉 2일 전에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평이 나빠가지고 개봉 2일 전이나 하루 전에 하는 경우는 좀 있긴 한데 이게 절대 평이 나빠서 그랬던 건 아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도 분위기가 저 맨 뒤에서 봤어요. 돌비 시네마 저희 코엑스 돌비 시네마. 아니 일찍 왔는데도 맨 뒤에 주시더라고. 맨 뒤에서 보는데 중간에 막 사람들 놀라는 깜짝 그때 한번 그 약간 한번 나오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화면이 딱 옆에서 딱 튀어나온 장면. 네, 점프 스퀘어 비슷한 게. 있죠. 있어. 네. 그때 한번 뒤에서 한번 소리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무섭다?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느낌은 사실 저는 못 받았어요. 제가 쫄보인데 엄청난 쫄보인데 사실 저 맨 뒤에도 감사했거든요. 쫄보는 일단은 귀를 막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았다. 근데 뭐 이게 무서운 내용을 그러니까 무서운 걸 강조하려고 만든 영화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장재현 감독님이. 그리고 그걸 확실히 느꼈던 게 이제 그 중간에 일부 이제 여섯 개 챕터였지만 한 일부가 이제 아마 이게 3장이었죠. 4장부터 네네. 4장부터 이제 뭔가 좀 맞아요.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이 4장부터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지만 리듬감을 깬 거는 확실히 저도 좀 불호 포인트긴 한데 저는 여기서 원래 별 3개 반에서 4개였다가 3개 반으로 일단 아까 거기서 떨어졌는데 감독님 인터뷰를 듣고 나서 다시 별 4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거는 저는 이제 항상 별점을 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감독님이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도를 좀 더 보고 그 의도가 이제 영화적으로 잘 옮겨졌는지를 항상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의도가 이제 확실히 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게 그 감독님이 원하던 대로 실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별 4개를 줬고 아마 거기서 아마 그 감독님의 의도를 혹시나 안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겠고 사실 또 결과적으로 사실 의도가 뭐 썩 그렇게 뭐 판단하는데 뭐 관객들이 판단하는데 사실 중요한 요소는 아니긴 하죠.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래도 어떻게 이제 감독님 말을 하셨나 그걸 이제 연출 포인트는 뭐였냐 그걸 또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별 4개를 줬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컬트는 그럼 사실 이게 K 오컬트 그렇게 얘기한대. 맞아요. 오컬트는 도대체 뭔가 설명해 주신다면. 사실 오컬트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추리 장르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컬트라는 말이 그 뜻 자체가 신비학 혹은 이제 신비주의를 의미하고요. 그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오컬트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오콜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뜻은 씨앗을 흙으로 덮다 혹은 숨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컬트 장르는 필연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다루게 되니까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거 알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추리 장르의 요소가 발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면은 사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올라오죠. K 오컬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근데 파면은 오컬트의 특징은 사실상 1부에서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2부가 넘어가서부터는 아예 다른 장르의 영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쯤 가면은 그냥 최종 빌런을 물리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것도 물리적으로 물리치는. 그러니까 이게 액션 영화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컬트를 얘기할 때 저희가 YCU 맛보기를 통해서 제가 주간양 기자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컬트 장르는 이제 초현실적인 일이 발생하는 영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영화의 역사에서 오컬트는 쭉 함께 온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조르주 멜리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달나라 여행 만드신 분 있잖아요. 네, 달나라 착륙하는 달나라 땅 얼굴인데 여기에 딱 처박혀가지고 로켓이 막 처박히는 그런 거 유명한데 그분이 1896년도에 악마의 성이라는 작품을 유튜브에 이제 검색하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어로 검색하시면 있는데 3분짜리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드라큘라 같은 존재가 이제 나타나는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1973년도에 엑소시스트가 나왔어요. 엑소시스트가 요즘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 불경스러운 영화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그러니까 원 악귀가 막 저기 막 나오면서 막 종교도 엮이고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이건 정말 안 되는 영화인데 지금은 사실 50년 지나니까 아 얘도 그냥 인정해 줍시다 막 이렇게 된 거고 교과서 같은 그렇죠. 교과서가 되었고 그리고 10년 뒤 되니까 이제 그런 영화가 계속 오맨도 있고 이거 올해 보니까 또 오맨이 리메이크 되더라고요. 아 진짜 4월달에 오맨 또 영화가 하나 더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블록버스터까지 만들어진 게 고스트버스터즈.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고스트버스터 생각도 좀 했어요. 약간 후반부에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괴물이다 오니죠 오니. 네, 근데 약간 그 고스트버스터즈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오컬트 영화는 제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 상대방을 제대로 보여주면 그 순간 다 들키는데 이런 느낌이 나요. 정체를 오지간하면 숨겨요. 예전에 고질라 영화 2014년도에 개봉한 고질라도 고질라 전체적으로 보여준 장면은 거의 막판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거의 정체를 숨기면서 계속 무서움을 유도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유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얘는 그냥 막판에 다 보여줘요. 전체 전신을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고스트버스터즈도 보시면은 마시멜로우가 갑자기 커지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시멜로우 커지는 게. 딱 그거 느꼈어요. 아 이거 고스트버스터즈 그런 형식으로 가려는 건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액션 영화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영화도 사실은 팀무비에 가까워져요. 마지막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익에 의해서 엮인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네 명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결혼식에서 그냥 그 최민식 배우님 그 따님이 거기서 결혼했을 때 같이 사진을 찍는 가족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각자 전문가들이 모였다까지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뭉쳐서 정말 하나의 무슨 할리우드 액션 무비처럼 마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네네. 이제 뭐 제작할 때는 어떤 심정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이제 제작 발표회였나 거기서 버드 액션 무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컬트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게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장재현 감독님의 전작인 사바가 그렇게 흥행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은 땡겨야겠고 쉽게 말하면 손익은 땡겨야 되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좀 더 접근하려면 결국에는 팀업 무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 성격을 좀 띄지 않을까. 사바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랭던이 나왔던 그 이제 로버트 랭던이라고 이제 유명한 댄 브라운 작가가 네네네네. 다빈치 코드 시리즈 그런 거죠. 약간 사바도 이정재 씨가 나와가지고 혼자 막 여행 막 하면서 막 만나고 막 음모론 파헤치고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팀업을 가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아마 좀 이제 제 생각에는 타협을 하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과 아무래도 이 상업 영화가 결국은 아무리 감독 영화라고 해도 투자자나 이런 입김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시 못하기 때문에 또 이번이 이제 장편으로 세 번째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마 거기서 타협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방금 사바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아까 무섭다는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남돌비에서 봤었거든요. 일부러 돌비에서 봤는데 저도 무서운 걸 정말 못 봐요. 그래서 사바 같은 경우도 중간 몇 장면은 이렇게
집에서 OTT로 볼 때는 화면을 줄였다가 크게 했다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소리를 줄이죠 저는 그런 거 소리를 줄여요. 소리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한 번도 안 놀라고 봤었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딱 관객들이 놀랐을 때가 그 김고은이 차 안에서 자고 일어나서 나갈 때 할머니 할매 손 나왔을 때 밤에 네 모든 사람이 다 놀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 타이밍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는 뭔가 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덜 무섭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영화 자체는. 전 제일 무서웠던 게 좀 웃기지만 그 여자 얼굴을 한 뱀이 네네. 칼인가 하여튼 찔려서 그 삽에 삽으로. 잘려 죽죠. 네네. 저는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랑 최민식이 두 명처럼 나오는 그 부분이 호텔에 전화할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나마 제일 무서운 걸 꼽자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호텔 씬. 맞아요. 저는 왜냐면 당연히 전화로 오는 게 진짜고.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문 들어온 문은 이게 가짜고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그래요. 꼭 한번 꼬은 게 꼬은 것 좋더라고요. 나 그거 왜냐면 문 열면 그때 좀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문을 열어두래. 왜지?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덜컹 거지. 갑자기 왜 문을 열려고 하지? 그럼 그 밖에서 들어온다는 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또 그 문을 열어야 그 할아버지가 보호해 준다 그러나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소름 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장면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해보기에는 이제 장지영 감독의 전작을 좀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사실 단편을 먼저 하셨어요.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못 봤거든요. 어떤 작품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봤어요. 네, 저는 이번에 유튜브 찾아봤는데도 지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저 끝나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해외 유튜브에 올라갔더라고요. 영어로. 영어로.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단편 포함하면 4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좋았고 검은 사제들이랑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 장지영 감독님 볼 때 뭔가 임팩트로 기준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지. 물론 4작품밖에 안 되지만 왜냐면 그 검은 사제들이나 아니면 혹은 이 단편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연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검은 사제들에서 이제 박소담 씨가 연기를 정말 잘했다고 너무 생각하거든요. 소름 돋게 잘하셨죠. 사실 그거의 원조가 단편이고 그 엑기스만 담은 게 단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근데 사바하랑 이번에 파묘는 그런 느낌의 부분이 별로 없었다. 그 파묘에도 사실 이도현 씨가 비슷하게 그걸 했지만 그렇죠. 있죠. 병원 장면에서 네, 나오죠. 네. 사실 그냥 비슷하기만 했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네. 저는 그래도 12번째 보조사제 단편만 빼고 다 극장에서 관람을 사바는 제가 OTT로 봤었고 다 봤는데 저는 장재현 감독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오컬트라는 장르 내에서 한국적인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최고죠. 네. 그냥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일이 되고 사바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묘사들이 이게 외국보다는 굉장히 한국적으로 묘사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특유의 캐릭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영화마다.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김윤석 배우님 그리고 사바의 이정재 배우 아까 말씀하셨었죠. 그 파묘의 최민식 배우까지 그 장재현 감독님의 메인 캐릭터는 약간 그 특유의 가벼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점차 변화하는 바이브를 보통 취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오컬트 장르 내에서 참 잘 녹아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특유의 가벼움 때문에 이 장르를 너무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겁거나 함몰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검은 사제들이 나왔을 때는 2015년에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관객들이 좀 살짝 물린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나왔던 영화들, 뭐 베테랑이나 이런 영화 보면 경찰 중심의 수사 영화나 아니면 사회 고발하는 그런 형태 작품들이 계속 나왔던 시기였어요. 2015년도에. 그때 약간 마니아들 대상으로 한 영화가 500만이 넘으면서 성공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그 성공에만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재현 감독님이. 그거에 이어서 자신이 계속 한 움만 팠던 게 중요했고 맞아. 왜냐면 이런 장르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해야 맞아. 아, 너무 이게 중요하죠. 검증 못 취재하거나 검증 안 하면은 이거 진짜 다들 통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서로의 다양한 종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서로 다른 그런 종교의 그런 탄신이나 그런 게 공유로 지정되고 있나 드뭅니다. 정말 드문. 우리나라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크리스마스, 뭐 개천절까지 뭐 다 그러니까 그쵸, 다, 그쵸. 다 이제 공유로 지정되어 있는 어쩌면 그런 날인데 그런 나라가 정말 미국에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국에도 그냥 크리스마스 하는데 요즘 크리스마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순화시키자 홀리데이로 이제 아 진짜요? 네 홀리데이를 바꾸는 추세였고 어. 크리스마스에서 홀리데이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종교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다는 게 저는 사바였다고 생각해요. 한국적으로 또. 네, 한국적으로 던졌고, 그러니까 종교의 정의가 사실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정말 학자마다 다 다르고 맞아. 일반적으로는 뭐 인간과 관련된 존재의 우주적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바는 약간 이러면서 종교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질서가 뭐냐라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에 보면 성탄절에 불교랑 기독교랑 서로 화합하는 장면도 나오고, 아 맞아요. 네네. 재밌었죠. 뭐 사슴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제 화합을 하지 않는 사슴동산에서는 이제 교주가 자신의 영혼 불멸을 위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져 사목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사바에서 뭐 총을 든 군인이 행군하거나 군인에게 살생은 애국이라는 대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뭐냐면 예수가 이제 로마군의 창에 찔리면서 결국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약간 그런 대사랑 이제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함의를 이분은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또 기 이야기 또 하거든요. 사바에서는. 아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맞습니다. 약간 맞아요. 스타워즈에서 포스랑은 좀 여기서 동양의 기가 좀 다르니까. 왜냐면 포스는 거의 선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뭐 맞아요. 네, 맞아요. 포스의 선한 면을 따라가라 아니면 포스의 어두운 면을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절대 불교에서는 악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개인의 욕망이나 집착을 통해 우주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이제 포스의 어두운 면이 발휘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줬고 근데 문제 쉽게 설명해 주니까 약간 설명이 많으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좀 사바 안에 있었죠. 네, 그쵸. 설명이 좀 많다 보니까 막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묘는 요 중간을 잘 탄 것 같아요. 설명과 저기 캐릭터, 그러니까 검은사제들에서는 캐릭터였죠. 그리고 이제 사바에서는 이런 설명이었고, 요거를 적당선으로 이제 잘 타지 않나, 대중적으로 잘 타지 않나는 생각이 되고, 저도 방금 전에 어머니가 보셨는데 어머니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재밌다고 할 정도면은 진짜 저, 그러니까 사실 매우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맞습니다. 되게 대중적으로 잘 만들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을 잘 탔다고 하셨잖아요. 전 그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으로 구별되어 있기도 한데 그때마다 자신의 직업을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해요. 아 맞아. 맞아 초반에. 네, 근데 그 나레이션이 제 기억에 한 5문장도 안 되면서 딱 설명을 하고 그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니까 이해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단 뭐 책을 읽는 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화로서 정말 즐길 수 있게 잘 요약을 해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김고은 씨 캐릭터가 이제 뭐 귀신, 악마, 도깨비, 요괴를 뭐 어둠이라고 하고 뭐 밝은 곳을 향해서 뭐 달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최민식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네, 풍수사. 네, 약간 할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파묘 첫 장면 이제 파묘하는 장면은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파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아이가 이제 할머니 유품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야 할머니는 항상 네 곁에 계신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내레이션이 딱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탯줄이다. 맞아요. 핏줄이다 이런 얘기면서 죽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흙을 마시고 살고 죽고 인간이 돌고 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흙과 땅이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뭐 하는데 뭐 미신이냐 사기냐 얘기하지만 풍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위 1%다. 아, 네, 그런 그런 얘기 얘기도 나오죠. 하고 맞아요. 매년 25만 정도가 죽고 그 중에 30%가 매장되는데 아직도 명당이 있겠냐 이런 거죠. 아직 그럴 리가 없다. 그냥 최대한 명당의 한 반 정도 준하는 곳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그러고 있고 그 나머지 이제 캐릭터들은 사실은 이제 내레이션보다는 그냥 상황 설명을 보여주는 거죠. 네, 상황을 네.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전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최민식 배우가 분했던 상덕이라는 역할이 그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면서
아 정말 전문가다 혹은 이 풍수에 굉장히 발달한 게 느껴졌을 때가 그 묘자리 그 파묘를 하는 자리에 갔을 때 아마 화림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묻습니까? 이게 화림은 제가 연근연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묻는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본 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원한 이런 데는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나 여기를 모르지라고 말하는 되게 자부심도 느껴지고 믿음이 가는 그런 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최민식 씨가 연기한 상덕, 풍수 상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캐릭터를 이제 저희가 구성이나 아니면 성격, 아니면 역할, 대사, 아니면 배우의 연기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상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초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좀 워낙 많은 영화를 작품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작품의 캐릭터가 조금 느껴지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이게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혼자서 삽질하시잖아요. 나중에 아 네네네. 그때는 좀 웃긴 연상이긴 한데 범죄와의 전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빠지시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어쨌든 이미지적으로는 갑자기 떠올라서 그리고 생김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머리가 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연상돼서 갑자기 속으로는 좀 웃기기도 했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신세계의 그냥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근데 그렇다고 연기가 막 와 대박이다 이렇다기에는 워낙 전작에서 너무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냥 최민식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생각은 봐서 최민식 배우가 최민식했는데 약간 배우 개그를 하자면은 안 그래도 기자간담회 때 그 질문이 나왔어요. 약간 이순신이 떠오른다.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이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웃으시던데. 사실 네. 저는 이제 그 왓챠피디아를 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자님이 제일 먼저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네, 제가 먼저 쓰면서 했었죠. 그 리뷰를 봤거든요. 한 줄 평을. 그때 아마 명량이 언급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쓰면서 이순신 시네마틱 유니버스다 이거는. 그 무슨 말인지. 이순신이다. 저기 이제 최민식 시네마틱 유니버스. 배우 개그가 사실 이제 배우 개그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배우의 과거 전사 이제 이런 대우까지. 네. 안 그래도 이 작품이 환생 얘기잖아요. 흑에서 태어나고 흑에서 죽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명량에서 이제 조선의 바다를 수호했고 이순신이 또 대호 일제강점기 시대 때 거기 보면은 호랑이 산군이에요. 산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산군 건드리면 안 되는. 또 나라 지키는 또 명포수 천만덕. 근데 여기도 마지막엔 뛰어내서 이제 아무튼 저렇게 되거든요. 이분이 환생하면 상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든 거예요. 저도 그 보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어요. 이분은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그 캐릭터. 봉오동 전투에서도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봉오동에서도 만약에 속편이 나온다면은 이제 정말 메인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말 메인 전투가 있으니까 하셔야 될 건데. 그리고 아예 그 이순신이 나오기도 하죠.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지 않나요? 100원짜리 동전 맞네. 묘에다가 이제 잘 마무리 짓고 나서 동전을 100원을 던지시는데 뒷면에 이순신 장군님 계시는데 맞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게 그리고 이게 왜 그게 딱 그걸 내가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딱 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병원에서 갑자기 그치. 이거는 사실은 매우 노골적인 대사거든요. 또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충분했을 건데 어르신들한테는 먹힐 것 같아요. 먹히죠.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새말뚝 얘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새말뚝 정도만 그냥 새말뚝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오케이. 근데 뭐 그럴 수 그 아이템이 일단은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 거 오케이. 근데 그거는 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다음 세계에서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이제 한국 전통적인 그 전통은 아니죠. 아무튼 공식적인 영화, 공식적인 사업, 공식적인 그런 그 우리가 해야 돼 막 이런 있잖아요. 명량에서 나오죠. 네가 했다는 걸 선조들이 그러니까 후세들이 알까? 여기서도 모르면 죽일 놈이지 막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 그거는 좀 아쉬웠어. 그건 하지 말지. 근데 대신 어르신들은 뭔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관객 그걸로 500만이 올라. 500만이 늘을 수 있어. 그 대사가 500만이 느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네. 풍수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느꼈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좀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물론 이거는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 2부가 나눠지면서 2부에서는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물리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물리칠 때 하는 대사나 그런 행동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었고 저는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맨 마지막에 거의 죽기 직전처럼 보였을 때 아 그럼 내 딸내미 결혼식 어떡하지란 대사가 살짝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욕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것도 300만 올라가는 그 대사예요. 그것도 맞죠. 왜냐면 당연하지 딸내미 걱정해야 되거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딸내미 걱정해야 되고 내 동생 걱정해야 되고 막 필요하죠. 네, 제 동생도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 되니까 걱정할 때거든 이제 슬슬. 어르신들은 이거 300만 올라가요 진짜 이 대사가 하나. 감독님 계산적이신데. 네, 매우 계산적인 대사야 이거는. 맞다면은.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왜냐면 전작에는 없었거든요. 맞아. 아 맞아요. 진짜 그런데? 사바 이런 데서 이런 있으면 데서가 없었는데. 없어요. 예. 검은 사제들도 없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대사를 넣었다는 거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놓고. 네. 저는 이건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타협이 지금의 관객 수가 이제 반증하듯이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가벼운 맛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아쉬웠던 게 여기서는 그 최민식 배우 이제 상덕 주인공의 가벼움이 조금 직접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아쉬웠었는데 검은 사제들 같은 경우는 전 재밌었던 게 김윤식 배우가 강동원 배우가 처음 찾아왔을 때 돼지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강동원 배우가 이제 돼지를 들고 들어오니까 야 너는 여기서 얘를 들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가벼움이나 아니면은 사바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이죠. 거기서 이제 이정재가 대학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 계좌를 띄워놓고 이야기하는 후원 계좌 띄웠는데 이게 굿즈가 유명한 굿즈 있어. 라이터에 그거 다 이름 적혀 있는 거 있어. 계좌번호랑 정말요? 라이터랑 거기 이제 연구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고급스럽게 가벼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여기도 대사는 초반에 괜찮은 거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해진 씨가 맡은 캐릭터가 교회에서 직책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로 갖고 좀 얘기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 괜찮았죠. 괜찮았던 대사인데 조금 무리수를 든 거는 아무래도 그래요. 200만 300만 올라가는 효과를 위해서였다. 500만 넘었죠. 500만 넘었으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이면은 사실 3월 2일 기준이잖아요. 일주일 뒤면은 한 7, 800은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듄이랑 따로 노니까 지금. 듄이랑 따로 놀고 듄은 지금 저희가 이제 듄도 얘기를 할 건데 3월 너무 말에. 센 영화를 만났어요. 아직 내일 보는데. 와. 너무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우리 빈집 털이 하겠네 했는데 빈집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센 게 있던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캐릭터 넘어가면 이제 김고은 씨가 연기한 무당 화림입니다. 일단 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 이제 왓챠피디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평을 다 보긴 하는데 그렇죠. 공감하면서도 무슨 어떤 거냐면 이제 연기 대박이다. 그 특히 대살굿 장면이 이건 예고편에도 나오는데 완전 대박이다. 근데 동의는 하는데 사실 그 역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은 약간 있긴 해요. 뭔가 미친 연기를 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 캐스팅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김고은 씨 캐스팅 과정이 그러니까 이 전작 사바 때 박정민 씨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바에서. 네네네. 박정민 씨랑 이제 그 때문에 응원차 이제 VIP 사이 때 온 거죠. 왔는데 그때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추천해서 이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김고은 씨가 이거를 준비하려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무당들 만나서 직접 배우고 뭐 그러면서 했다는데 뭐 배운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뭐 배운 대로. 잘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조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쉬웠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고편을 봤을 때 그 굿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묻히는 장면 있죠. 그 장면만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그 한 95점 같은 느낌인 거죠. 95점.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런 장르에서 그런 장면이라면 이런 장르에서 이런 장면이라면
120, 150까지도 갈 수 있었을 맞아. 거라고 생각이 완전 동의하는. 네, 들고 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소담 배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워낙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비슷한 면도 있어서 근데 검은 사제들에서 한번 박소담 배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김곤영 배우님의 연기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대살굿이라고 하는데 이 네. 대살굿이 원래 없는 단어고요. 창작된 단어고. 아, 원래 기본적으로 타살굿에 이제 여기서 따온 거래요. 타살굿이 돼지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굿인데 요건 이제 대살굿으로 창작을 한 단어고 요거 이제 촬영을 이목의 촬영 감독님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CGK. 네, CGK는 저기 이제 촬영 조합 이름이 네. 조합이 저거 야거고 이모 감독님이 이거 촬영하면서 4대를 동시에 이제 촬영을 했대요. 왜냐면은 분위기를 안 깨게 하려고 이제 중요하죠. 한 번에 4대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이제 쭉 가는 걸로.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방향성 자체가 실제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좀 많이 가졌다고 해요. 장재현 감독님이 최대한 CG는 최소화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귀신이나 그런 장면 보여주는 최소화의 CG만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실사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미술도 그런 거죠. 정말 파묘 같은 경우가 서성경 미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빛이 있는 밝은 세상과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세상으로 양분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이제 LA는 이제 햇빛이 강렬하니까 맞아. 생기 있는 야자수를 두면은 음지의 몇 자리는 잎사귀가 붉게 변한 죽은 소나무나 검은 빛을 띠는 흙 등을 이제 디테일하게 세팅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민간 신앙이니 음향 외행이니 이거를 이미지를 작품 속에 투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운드 역시 사실 사운드가 이 영화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돌비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믹싱이 정말 잘 됐잖아요. 정말 잘 한국 영화 치고 진짜 믹싱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저도 왜냐면 대사가 뭉치게 들리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어. 대부분은 잘 들렸어요 대사들도 심지어 소리 사운드 효과도 잘 들렸는데 최대한 영화의 콘셉트와 모티프를 관련된 소리를 음악화하는 작업을 했고 관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음악처럼 들리게 한다거나 그래서 소품이나 기이한 소리를 활용하면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좀 더 증폭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캐릭터 넘어가면 근데 저 잠깐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쉬운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네. 넘어가서 아쉽다는 거였어요. 5점이 아쉬운. 95점 중에. 5점. 네. 5점이 아쉬운 거는 사실 뭐 거의 다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창민님이 김고은 캐릭터가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의 의상의 힘도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그 이도현 배우님과 김고은 배우님이 입었던 옷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유행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올해 만에 할로윈 하면은 이제 복장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굿할 때 입은 한복 같은 것도 굉장히 세련됐고 멋있었고 맞아. 보통 입고 다니는 두 사람의 옷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당이라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셀럽 같은 느낌을 주면서 가니까 더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상팀도 저는 되게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무당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정적인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고정적인 관념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오운완이죠 이제 요즘에는. 네. 오늘 운동 완료 시대. 헬스장. 거의 이제 헬스 막 하면서 막 크로스핏 하고 막 너무 이러고 좋더라고 이런 장면은. 초반에도 자기 관리하는 무당들. 나오죠,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초반에 또 이도현 씨가 헤드폰 이렇게 끼고 비행기에서. 네, 그렇죠. 맞아요. 사실 드물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다 확실히. MG. MG 무당. 감성 제대로다 이거는. 라는 생각이 딱 이제 들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캐릭터는 넘어가면 유해진 씨가 연기한 장의사 영근입니다. 사실 이제 유해진 씨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웃긴다. 웃긴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사람들이 왔을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비교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내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았어요. 뭐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미지적으로 그냥 찰떡인. 근데 유해진 씨는 사실 모든 캐릭터에서 거의 다 그런 찰떡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자기 그 능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한두 장면 정도는 또 개그를 던지잖아요. 있죠. 그게
100%다 유효타가 먹혔다고 아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애드립인지 아니면 진짜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재현 감독이 그 얘기네요. 적재적소에 좋은 표현을 더해. 여기 보니까 좋은 표현이 애드립 같네요. 좋은 표현은 기존의 캐릭터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작품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진 배우님께서 항상 잘하시는 연기가 있고 그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장의사의 역할이 조금은 속물적이고 그러면서도 맞아. 아주 자신의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영화상의 설정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염도 했었다는 그렇죠. 식으로 나오죠. 대란이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파묘 장면에서는 이제 몰래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뒤에 한번 얘기할 거긴 한데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자신의 가게에서 그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도박을 그냥 고스톱을 치고 있었나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 중이라고 하나 이런 워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익살스럽게 하는 것들이 전혀 부담감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잘 먹히는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 정말 여기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도현 씨가 연기한 봉길인데 원래 이제 야구 선수를 꿈꿨던 캐릭터였으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좀 이제 신병을 앓고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제 화림에게 구원받고 제자로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도현 씨도 이제 좀 정말 핫한 배우죠. 이제는 정말 핫한 배우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검은 사제들의 박소담이 있었다면 뭐 그만큼의 충격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팔묘에는 이도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배우를 드라마를 원래 잘 안 봐서 이분을 처음 봤어요. 아마 영화는 이제 이번이 데뷔작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 보는 배우인데 와 뭔가 밀리지 않고 뭔가 잘 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마지막에 혼자서 그 침대에서 하는 씬은 좀 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면 와 대박인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도현 배우님이 지금 이 영화로 지금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더 받고 네. 계셔가지고 충분히 받아야 네, 된다 맞아요. 생각해요. 그 제대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영화 섭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봉길이라는 캐릭터의 이미지랑 지금 이도현 배우님이 갖고 계신 그 외적인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순한 느낌인데도 독할 땐 독한 느낌을 딱딱 보여주니까 근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릭터 자체가 전사가 원래는 꿈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아마 그 화림을 지켜주겠다고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서로 지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조금 워딩이 셀 수 있지만 좀 순종적이면서도 계속 되게 댕댕이 같은 느낌이죠. 계속 바라봐주는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 온이랑 맞닥뜨렸을 때도 끝까지 지켜주기도 하고요. 되게 그 시골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연기를 잘하셨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서 이제 인상 깊었 그 외에 이제 기억나는 캐릭터가 있다면은 저는 뭔가 다른 측면에서 기억나는 게 이제 단편을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베테랑 신부를 맡았던 분이 여기서는 회계사로 나오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좀 신기했고 물론 연기에서는 딱히 뭐 인상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재현 감독님이 자기 첫 작품의 주연을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그쵸. 섭외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빈님은 저는 근데 그 외에는 딱히 기억나는 캐릭터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 어떻게 오니. 보면 그쵸. 오니가 하나의 김민중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그 외라고 불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들은 그 두 명의 무당 여성 두 분이 있으시죠. 침대. 성함이 김선영 배우님. 맞아요. 네, 김선영 배우님이랑 그 중딩. 김지한 씨. 네. 그 고등학생 역할이었던 네. 그 두 분의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상적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매우 크게 뭐 그런 거 네. 없었습니다. 또 PPL적인 그런 대사가 또 나오죠. 있죠. 닭 피는 이제 네네네. 닭은 뭐 잘라 죽이는 거는 징그러워하면서 교촌을 교촌을 먹는데 그게 있었고. 교촌을 먹으면서 그건 불쌍하게 여기냐. 맞아요. 병실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죠. 그래서 끝나고 교촌을 먹고 싶다. 생각 살짝 나도 교촌 먹을까? 그때 생각. 아니 그리고 은근히 PPL이 이 영화에 좀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시청 앞에
호텔. 아 플라자. 예, 플라자 호텔. 거기 또 대놓고 대사 나오죠. 나오잖아. 거기가 또 터가 좋아. 막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물론 거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 좀 무마하려고 약간 터가 좋다는 걸 좀 강조를 좀 하신 것 같아. 살인 사건 일어나는 동네니까. 작품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억나는 배우가 크게 2명 있는데 제가 사실 옛날에 뵀던 분 중에 박정자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이제 연극 배우. 연극에서 좀 더 네.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유명하신 또 분이죠. 저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이제 80년대에 그 인어공주 디즈니 거기서 울슐라 역할 맡으셨어요. 거기서 목소리 연기도 뛰어나가지고 본사에서 누구냐 할 정도 그런 정말 뛰어난 노래 실력도 가지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놀랍게도 77년도에 김기영 감독 영화 이어도에서도 무당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박지용이라고 이제 그 의뢰인의 고모를 맞아. 맡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친일파.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또 배우 개그처럼인데 와 이런 배우까지 캐스팅할 정도는 흥미롭다. 이런 배우 아까 박지 씨도 그렇고 그래도 좀 적재요새 꽂을 줄 아는 분이구나 싶었고 그리고 다 이정구 성우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국사에 보살로 나오거든요. 네, 보국사에서 맞습니다. 이제 잠자리도 주고 있는데 네네. 결국엔 뭐 죽지만 아무튼 이분이 이종구 저기 분이 추격자에서 그 유명한 프로파일러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그 네. 발음이 완전 다른데? 와. 발음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 그분이구나. 그 경험 얘기하면서 이제 스로 끝나는 거. 네. 와, 완전 다르네. 그거 발음이 정말 중요해. 왜냐면 그분이 성우입니다. 네. 성우시다 보니까 이 발음이 딱 매우 딕션이 또 막 아니 이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대사가 잘 들리잖아요. 성우여서 그런 거예요. 다. 이 성우인데 제가 이제 좋아했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있냐면 인사이드 아웃에서 인사이드 아웃 더빙도 있는데 우리말 여기서 버럭 역할도 하셨고요. 버럭이 빨간색 버럭 역할도 하셨고 예전에 이제 외화에서도 많은 더빙을 하셨던 외화나 뭐 애니나 정말 여러 작품에 출연하시는 분인데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듣고 저도 긴가민가하다가 확신이 좀 이제 중반에 좀 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성우 팬이어가지고 듣다가 이분을 캐스팅 또 하셨네. 이분도 약간 밈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 꼼꼼함이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저는 언급 아까 했는데 그 2명의 최민식이라 해야 될까요? 가짜 최민식과 진짜 최민식 나오는 장면. 그렇죠.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첩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제일 인상 깊어요. 일단 바꿀래요. 그 아이디어. 네, 맞아요. 아이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 처음 새로운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상덕이 발견을 하고 봉길이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마 봉길이 고스톱을 치면서 그쵸. 예배 중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가벼운 분위기에서 순간 수직으로 세워진 관이라는 그렇죠. 워딩이 그대로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 묘사 자체가. 그래서 그 가벼운 분위기가 더 큰 충격을 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관을 꺼냈을 때 그 진짜 네. 수직으로 딱 꽂혀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비주얼 자체가 정말 입 떡 벌어지게 하는 비주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압도적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상황을 보여주고 맞아. 그 심지어 그런 비주얼 또한 너무 잘 만들어냈다 생각해서 그 부분이 참 좋았었고요. 완전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아마 상업 영화든 뭐든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맞아요. 정도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도깨비불의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즌은 그 시즌은 아마 일본 장수와 그러니까 오니와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도깨비불이라는 게 매체에서 묘사되는 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제 기억엔 제가 봤던 것도 그랬는데 파묘에서의 도깨비불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인간의 그 경이감이 정말 제대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G가 또 어색하지도 않았고 완전 동의. 네, 그래서 하늘에 떠올라 이렇게 빙빙 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 그대로 쫄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묘를 만약 극장에서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사운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이 도깨비불 같은 정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꼭 극장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도깨비불이 CG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진짜 불을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까 제가 최대한 CG는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저 놀랬어요.
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나서 찾다 보니까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최대한 지향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정말 아날로그 하면서도 왜냐면 이게 합성 아무튼간에 그걸 해서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죠. 불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초창기에 했던 영화들, 예를 들면 미지와의 조 같은 거. 그런 영화도 보면 CG가 아니잖아요. 그냥 합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UFO가 날아다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합성을 어색하지 않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런 도깨비불 효과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던 거고. 그러면은 제가 잠깐 이제 아쉬운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네. 아쉬운 얘기를 전에 트리비아 잠깐 좋은 점에서 한번 트리비아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장정 감독이 이게 계절 가을로 설정하셨다고 해요. 가을로 해서 이제 스산한 축축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담기 위해서 전국을 탐사했는데, 사실 이제 작품에서는 묘가 위치한 산이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절대 이제 촬영할 때 그렇지가 않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묘 입구로 가는 그런 뱀길, 아니면 산의 출입구, 비탈길, 이제 산 올라가는 비탈길이나 이제 뭐 주목이 있는 산까지 다 어디서냐면 뭐 경기도 파주, 강원도 고성, 춘천, 원주, 또 충청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긴 한데 본가 있는 충주.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런 딱 그런 길이 있어. 산 중에 그런 길이 있는데, 왜냐면 충주가 있으니까 반대편에 그쵸, 이런 그쵸. 이제 충주가 있으니까 약간 비포장도로가 좀 있어요. 은근히 꼬불꼬불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거기 드라이브 진짜 어렸을 때 많이 갔거든요. 거기 왜 딱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파묘 보면서 여기 그동안 싶었는데 진짜 충주에서 찍어다가요. 당진, 뭐 전라도, 무주, 경상도, 부산까지 뭐 서울도 있고 각지에 이제 다른 공간을 나눠 촬영한 후에 그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켰다고 해요. 대단하다. 자, 그리고 묘터 같은 경우도, 묘터는 그냥 산 꼭대기에 평범한 곳을 몇 자리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1200평에 달하는 세트장 부지에 2m 넘게 흙을 일단 쌓아 올리고 50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옮겨 심기도 했고, 아마 제작비가 좀 많이 나온 거는 바로 이런 세트 만드는데 좀 쓰지 않았나. 제휴 출연도 있지만 320만이 넘는, 사실 이게 320만까지 저도 들었을 때 이게 320만까지 나온다고? 한 200만 정도까지 나오지 않나? 이 정도면 했는데 이런 세트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쉬웠던 장면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볼까요? 이제 다들 이제 저만 별 4개고 여기 다 별 3개 반을 주셨으니까 1개 반은 어디서 깎아먹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0.5씩 하잖아요. 만약에 또 고치고 싶은 장면까지는 뭔지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별점으로 했을 때는 사실 3.5랑 4 중간인데 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3.5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쉬웠던 장면은, 그러니까 딱히 어떤 장면이 아쉽다기보다 장면을 찍으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엔딩은 아니고 클라이맥스 때 좀 더 세게 임팩트 있게 뭐 좀 더 피가 좀 터진다거나, 약간 저도 쫄보인데 이거 네. 너무 약한 거 기대 이하로 약하더라고요. 누구 한 명이 좀 죽어 나가야지 좀. 안 죽더라도 뭔가 터진다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서 피가 팍 터진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기대했었나 봐요, 저는. 근데 너무 순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장면을 꼽자면 그 장면이 좀 약했다. 자, 네. 저는 이제 사실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지금 점수 근데 저는 사실 네.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걸 3점 낮춰야 될지 3.5를 근데 그것도 다 이해는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왓챠피디아나 보통 별점은 0.5점 단계니까 한 3.12에서 3.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뭐 10점 만점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6.5, 7.5 이렇게 되니까 저도 7.5거든요,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총평을 할 때 이걸 다 얘기할까 하다가 좀 뒤로 미룬 점이 있는데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먼저 일단 캐릭터의 동기부터 이제 하나씩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이제 여기서 전혀 관련 없는 영화지만 저는 그때도 그랬던 거 중에 하나가 왜 우주로 나가야만 하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납득을 해야 저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저는 그 동기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여기서는 파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박씨 집안의 묘를 파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결국 상덕이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이게 초반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묘는 건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장면이 호텔방에서 이제 화림과 상덕이 같이 이제 박씨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림이 상덕을 도발하듯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저한테 좀 쉬워 보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씨 그러니까 이제 김재철 배우가 연기한 박지용이죠. 여기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이에 화림이 마음이 동해서 대살구실한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서사 진행에 있어서 부모나 아이에 대한 마음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쉽게 가고 좀 아쉬운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치트키. 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잘 먹히니까요. 그렇죠. 네. 아까 200만 놀라가는 그 지름길이야 이게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정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만 쓰면 정말 좋은 방식이기도 한데요. 저는 근데 그만큼 플롯을 좀 단순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물론 이를 이제 화림이나 상덕의 전사랑 섞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화림이 그 전에 전사로서 뭔가 있었고 상덕도 뭐가 있었고 물론 상덕은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딸이 있다는 돈 게 때문에 네. 돈이 구하긴 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자잘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제가 봐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져요. 근데도 다른 방법 없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캐릭터의 동기도 얘기했었지만 전 서사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묘에서 쉽게 간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서사 진행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부에서 한 지점이 있었고요. 제가 아까 1, 2부로 나눴었으니까. 그리고 1부와 2부로 따지면은 말씀드린 거 따지면은 2부가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딱 두 장면이 저는 좀 서사적으로 아쉬웠었는데 네네. 1부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지점은 전 관이 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거기서는 이렇게 스킬적으로 잘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연출적인 스킬로 잘 꼬아놨다는 이유가 장의사의 유해진 배우가 이렇게 했던 고영근이 밥을 먹고 오라는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결국 밥을 먹으러 가고 근데 그 전에는 뭔가 안치실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이 유해진 배우가 사고를 치나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밥을 먹는 걸 보여주고 정작 거기서 나온 사람은 그 관계자, 병원 관계자가 사고를 치는데 물론 개연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개연성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개연성이 좀 짙었다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 관객에게는 정보가 거의 없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거의 없는 인물이 단순히 욕심에 의해서 관을 여는 과정은 저는 진짜 서사를 쉽게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이 열리는 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거나 설득이 잘 되는 방식으로 관이 열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의 여기 중간에 변을 하자면은 네네. 감독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작품이 초반에 이제 제목이 중요하니까 파묘로 할까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얘기 나왔던 게 한국의 미라도 있었어요. 그 별로다. 건국전쟁 같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거냐면은 이제 작품을 준비해서 찾아본 게 미라였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장례 문화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미라도 신라 시대의 미라 발견 이런 식으로 보면은 조선 시대 미라 발견 이런 식으로 미라가 발견됐다라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게 되진 않지만 이게 변을 좀 얘기하면 미라 보통 저주 이제 파라오의 저주 이러면 보통 주인공이 열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보통 이제 어떤 놈이 어떤 이상한 놈이 옆에서 쓸데없이 여는 바람에 그 옛날에 미라 영화들 예를 들면 브랜드 프레이저 나왔던 미라 거기서 보면 좀 얼빠진 놈들이 열다가 이제 그러면서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약간 변을 하자면 그거 정도? 엉뚱한 놈이 넣는 일을 일으키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 너무 좋은 방식이고 원래 잘 쓰이는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타겟이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전 이 관이 열리는 것 자체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어야 더 임팩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전 날씨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서 차라리 뭔가 이동하는 도중에 뭔가 산짐승이 나와서 뭔가 갑자기 급정거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런 식의 방식이 낫지. 관이 조금씩 열리는 방법. 네, 그런 방식이 낫지 않았나. 조금씩 나사 하나씩 떨어지고 여기서 나사 하나씩 조금씩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저는 그런 식의 실수가 낫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아까 2부로 넘어갈 때 아쉬웠던 거는 아까 뱀의 형상을 했던 사람 얼굴이 있는 그 뱀 얘기하셨는데 돼지띠의 인부가 그 사람 형상의 뱀을 죽이고 나서 병을 얻잖아요. 그래서 상덕한테 부탁을 하죠. 이게 사실 묘자리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넣은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장르적인 장면이기도 했지만 저는 인부가 뱀을 죽이는 게 저한테 너무 클리셰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의 미라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덕에게 부탁을 해서 관이 발견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진행이었어야 됐는데
당연히 뱀을 처음 봤을 때 놀라고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거기서 딱 죽이면서 분위기가 싹 다 바뀌잖아요. 맞아요. 비 오고 네. 막.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도 저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뭔가 계속 아쉬워요. 그러니까 음. 다른 방식으로 서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아직 더 있어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장면보다는 좀 비주얼적인 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파묘에서 비주얼적으로 아쉬웠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장면들의 아까 이제 트리비아처럼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감과 현상감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다 좋았는데 저는 일본 장수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제일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개인 취향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오컬트적인 재미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구의 일본 장수가 등장할 때는 이게 물론 정령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정령이라는 개념은 제가 잘 못 봤던 개념이라서 좀 재밌고 신비롭기도 했었는데 사실 일본 장수가 거구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보다 더 작았을걸요? 왜냐면 사무라이 그런 이제 저도 저기 그 오사카성 가봤을 때 오사카성 보면 밑에 이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있잖아요. 사무라이 갑옷 그렇게 안 커요. 실제로 보면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령이란 개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좀 파묘가 특별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 계속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느낌을 주다가 이게 떡하니 이게 실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좀 확 깬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더 무서워진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벌레가 집안에 나왔을 때 정말 무서운 건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갔을 때, 안 그치. 보일 때 그치. 맞아요.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네. 돌아다닐까봐.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점에, 그러니까 뭐 옷장 밑이나 침대 및 뭐 책상과 벽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쾌하고 소름 돋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그런 것도 있죠. 그 침대 밑에 사람이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뭐가 더 무섭냐, 뭐 이런 그 질문 같은 거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귀신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체가 확인이 되면 무서움이 반감되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장수가 완벽하게 실체화됐을 때는 긴장감이 좀 많이 줄었었고, 근데 이게 사실 정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서 이걸 고친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왜냐면 이제 그것 시리즈도 보면은 그것이 처음에 이제 그것 작품에서 보면 처음에는 정말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는데 그것 2나 1 마지막 보면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울 때 걔네들이 이제 정체가 딱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보니까 맞아요. 안 무서워져요. 좀비물인 그것 느낌이네요. 있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그 삐에로 같은 네, 친구가 삐에로. 나오는 스티븐 킹 네, 원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공포 영화도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귀를 막고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귀를 안 막아도 되는 지점이 나와요. 근데 그 지점은 이미 그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난 경우. 네, 이제 대놓고 이제 달리겠다. 대놓고 달리거나, 대놓고 그러면은 달리는. 이제 해보겠다. 저도 이제 보면서 나도 해보자. 나도 이렇게. 안심이 네,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가면은 애초에 기획 의도랑은 너무 달라졌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 민족을 건들지 않고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파묘가 더 흥행되는 거는 민족사를 잘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민족을 건들지 않고 그냥 파묘 행위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물론 파묘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플롯이 너무 단순해지고 그러면 민족이 아닌 다른 요소를 차라리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좀 너무 개인적 취향과 생각이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 형식이 장재현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마저 독립운동가니까. 다 읽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엮은 걸 테니까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질문들이 이제 나오니까 기자간담회. 그렇죠. 기자간담회 때 질문이 그러면 이걸 왜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은 꼭 이제 내가 해야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요거를 할 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도 이거 질문이 많아가지고 너 이거 이게 1시간 진짜 기자간담회는 1시간 한 영화가 거의 드물거든요. 1시간 넘게 한 영화가. 저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걸 내가 그러니까 타협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선택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땅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항일 뭐 반일 뭐 이게 아니고 우리 땅의 현상이나 우리 땅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넣은 것뿐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땅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이거는 메시지를 넣을 수밖에 없던 넣을 거죠. 수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에서 이제 침략의 역사라는 게 결국에는 반복돼 왔으니까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방송 중인 고려 거란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역사 거의 누군가 침략당한 역사예요. 어딘가 맞아요. 우리가 뭐 치고 나간 역사 사실은 옛날 이제 고구려 전성기 때 아닌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거를 좀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게 이제 대사로 나왔던 것뿐이고 대사로 좀 맞아요. 매우 세게 가미됐던 거고 만약에 대사 안 나왔으면 사실 사람들이 또 뭔가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영화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침략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건데도 지금 파묘를 갖고 와서 잘 엮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그 말뚝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잔재로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왜 봐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잘 엮으신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무라야마 준지 아. 여기 나오죠. 무라야마 준지라고 이제 음향사 음향사. 이름이 나오는데 무라야마 준지의 준지에서 지준으로 바꾸면 무라야마 지준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조선의 이제 땅이나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 거기서 이제 조금 중립적으로 자기는 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우리나라를 좀 비하하거나 그런 식의 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세세하게 아까 독립운동가도 그렇지만 세세하게 그런 걸 좀 은연슬쩍 이제 집어넣는 거. 사실 은연슬쩍까지만 하면은 사실은 관객들이 이걸 요즘 이제 해석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맡겼으면 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이제 대놓고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왜냐면 제가 최근에 봤던 가요운 것들도 가요운 것들이랑 이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던 게 왜냐면 가요운 것들도 종교적인 거나 인간의 철학이라는 게 이게 다 하나 나타나는 건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또 이제 스리슬쩍 대사 한 줄이어도 좀 내포를 하는 어딘가에 좀 어딘가 함의에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파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해변은 사람들 뭔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뭔데 하면 순간에서 마이너스 300만 400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파묘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과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마이크 잡았길래 떠오르는 생각은 네네 완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중반부터는 좀 실망하긴 했는데 이제 영화 보고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감독의 의도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파묘라는 뜻이 뭐 개인적인 감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친일을 파묘하고 싶었던 그 감독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의지? 그런 거를 영화로 이제 영화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런 종교나 이런 거 파이프 보면은 결국 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연관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또 믿음에 대한 거니까 믿음이 결국은 또 정치적으로 또 연결이 되고 맞아요. 다 그렇게 되거든요 원래. 자 그래서 아무튼 파묘가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장르 영화가 이런 관객을 동원할 거라 저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리고 몰랐어요. 네. 서울의 봄보다 이 장르를 떠나서 네. 서울의 봄보다 빠르다고 빨라요. 제일 빨라요. 확실히 이게 빨라요. 네. 그게 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빠르고 그러면 이게 또 다행인 게 이게 사실은 울트라 캐스팅도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중방 영화 정도의 규모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대작 뭐 엄청난 몇백억을 써가지고 만든 그런 블록버스터는 영화가 아니니까. 그런 영화가 아닌데 이렇게 흥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한국 영화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네.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생력을 키우고 결국은 또 이야기가 중요하다. 뭐 했던 간에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파묘의 흥행을 통해서 좀 충무로 제작자들이 좀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딱 이렇게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그거 맞죠. 너무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대사가 한 5%더 많았으면 좀 실망했을 거야. 근데 딱 요 정도에서 끊었다는 거 대사를 한 5에서 10%더 많았으면 진짜 사람들 이 뭐야 또 완전 또 이거 저거네 이러면서 사람들 안 보거든요. 딱 요 정도에서 또 심파도 없잖아. 그치. 만약에 이 영화에서 또 심파 있었으면 또 사람들 또 심파 이랬을 거야. 근데 심판은 없는데 좀 반대의 측면으로 엔딩이 좀
이거 뭐지 싶긴 했어요. 결혼하는 장면. 사진 찍. 아, 근데 결혼은 에필로그 같았어요. 네, 맞아요. 사실 쿠키 영상은 보여줘도 돼. 맞아요. 그런 느낌.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 이제 다 레드 올라오고 그냥 쿠키 처음 보여줘도 사실은 무난했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람들은 이제 가족입니다. 그치. 그래도 네, 그래서 맞아요. 가족. 그래서 속편을 암시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렇죠, 맞아요. 이제 진짜 파묘에 대한 모험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미라도 속편에 나오잖아.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네. 뭐 그냥 진짜 소문인데 검은 사제들이랑 사바하랑 파묘랑 유니버스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가능하다 왜? 봅니다. 이면 어차피 배우분들 흥행도 다 흥행이 됐거든요. 아무튼간에 흥행도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재로 멀티버스, 일단 유니버스 잘 구성하면은 저는 이거 파묘가 천만 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지만 녹음 시점에서는 그거는 정말 대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소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네, 박소담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근데 박소담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이다니까 약간 카메오로 나오겠지 나온다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카메오로 이제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기 강동원 씨랑 만나는 장면 이렇게 한 씬 정도 넣어가지고 초반에 그래서 근황 같은 경우 이제 살짝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넣으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저는 유니버스라고 봐요. 사실 딱 3편 했으니까. 왜냐면 어벤져스도 한 3편 정도 이렇게 만들고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벤져스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배급사가 다르다는 게 함정이지만 그게 좀 아쉽죠.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은 어디야 가자. 물론 왜냐면 명량도 배급사가 달라졌거든요. 네. 잘 유니버스로 구성해 보면은 흥미롭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저는 믿어요. 왜냐면 이 감독님이 잘 쓰실 거라 믿기 때문에 대본을. 왜냐면 엮어서 이제 어떤 사건을 구성할 건지가 명확해지면은 저는 이제 무작정, 왜냐면 할리우드는 무작정 이게 흥행하면은 요즘 마블이 망한 이유랑 똑같은 건데 무작정 집어넣으니까 스토리를. 그래서 망하는데 이분은 정말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속편을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고, 오늘 그러면 여기서 파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작년 키누라이츠 2023년 베스트 50의 1위였습니다. 네, 1위였던 괴물인데 저희 지금 정말 벼르고 저희 이 방송하면서 계속 벼르고 서비님께서 이거 깐다, 무조건 깐다, 별 1개 반을 주셨습니다. 왜 별 1개 반을 줬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